안녕하십니까? 2021 서울국제 트래블마트 서울의료관광 국제 트래블마트 두 번째 프로그램 서울 의료 웰니스 쇼퍼런스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진행 맡고 있는 저는 정지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생중계와 더불어서 또 줌으로 전 세계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 줌으로 연결을 해 계신 분들 많으세요. 함께 지금 잘 들리시면 양손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Could you please wave with your both hands if you can hear us?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료 웰니스 관광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처럼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갖춘 관광지에서 수술과 같은 전문적인 치료에서부터 정신건강, 미용 등의 다양한 웰니스 또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거기에 관광도 함께 즐기는 것을 지칭합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작년 한 해에만 무려 11만여 명의 의료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6.8%가 서울을 방문해서 다양한 의료 관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우수한 의료 인프라 또 웰니스 관광지까지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는 올해 스마트 올케어 의료 뷰티 웰니스 관광도시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2021년을 서울 의료관광 제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의료 웰니스 관광도시 서울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금 서울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전 세계 석학분들의 강연과 또 토론을 통해서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서울 의료 웰니스 쇼퍼런스 이번 좌장을 맡아주신 진기남 연세대학교 교수님의 환영사로 쇼퍼런스의 서막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기남 교수님은요 명실상부 서울 의료관광산업의 발전에 앞장서 주고 계십니다. 서울시 의료관광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보건복지부 정책심의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영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great pleasure and honor to welcome all of you joining us for this 이 회의에 conference.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먼저 오늘 연사분들과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글로벌 관광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2년간 멈춤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의료 관광 시장 역시 2020년에 2019년 대비 76%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겪는 최초의 케이오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한국은 굉장히 많은 외국 환자 관광객들을 받아왔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앞서서 이제는 의료 관광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결국은 의료 관광 시장에서 훨씬 더 강력한 목적지로 되살아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들을 이 회의에 모시고 한국이 미래의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연사분들께서는 미래 중심적인 어드바이스를 주실 예정입니다. 의료 관광과 웰니스 관광 사이에서의 협업, 그리고 고객 가치를 어떻게 하면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사용해서 높일 수 있을지 목적지 브랜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very much, Professor Jin. Through his welcome remarks, he shared with us the highlights of the key topics of the show.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쇼퍼런스의 주요 주제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웰니스 산업의 새로운 교두보가 될 서울 의료 웰니스 쇼퍼런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웰니스 쇼퍼런스 기조 강연 주제와 연사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매년 웰니스 산업의 가장 공신력 있는 예측 지표와 동향을 발표하는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의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권위 있는 전문가들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글로벌 웰니스 정상회의의 의장을 맡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수지 앨리스 대표님께서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웰니스 산업의 이해라는 주제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Hello, I'm Susie Ellis, Chair and CEO of the Global Wellness 저는 Institute. 수지 앨리스입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 대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직접 한국에서 대면으로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상으로 청중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 의료 웰니스 관광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것이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듯 보입니다. 웰니스 관광은 제가 사실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에서는 2013년 최초로 글로벌 웰니스 관광 경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처음으로 이 웰니스 관광이라는 분야를 정의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정량화했고 뿐만 아니라 웰니스 관광이 전 세계에서 발전할 수 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웰니스 관광이라는 것이 특히 이 한국에서 아주 밝은 미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웰니스 관광이 국가별로 다 큰 경제적인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동시에 또 개개인들에게도 매력적인 기회들을 제공해 줍니다. 국내 여행객 그리고 해외 여행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웰니스 관광이라는 분야가 제대로 발전하게 되면 이 국가 내의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과 웰니스를 증진시킬 수가 있고 또 해당 국가의 문화나 고유의 모습을 알리는 앰베서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효과적인 지속 가능성 노력을 배가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글로벌 건강과 웰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엄청 의욕을 갖고 있느냐? 특히 아직 코로나로부터 험난한 회복의 길에 있는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직 사람들이 여행을 못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낙관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코로나 이전에 웰니스 관광에 엄청난 탄력이 붙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년 전체 관광 산업이 3.2%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웰니스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2배에 달하는 6.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팬데믹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이 멈춰버렸지만 동시에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개개인들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웰니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질병 예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초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선은 국내 여행으로 시작하고 이제 점점 해외 여행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유리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은 이미 활력 넘치는 의료 관광 산업을 구축하셨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수 국가로 전 세계적인 평판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기대 수명이 세계 9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국이 코로나 팬데믹의 방역을 효과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웰니스 관광의 그 역사와 정의 그리고 수치를 말씀드리고 또 의료 관광과 웰니스 관광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라는 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은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이 웰니스 관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한국만의 기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저희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가 어떤 미래 동향을 파악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가 웰니스 관광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이 연구가 시작된 것이 이제 인도 뉴델리에서 연례 글로벌 웰니스 정상회의를 했을 때 그 시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저희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기 아주 적절한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웰니스 관광이라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이미 의료 관광 산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도는 이 새로운 웰니스 관광이라는 산업이 등장할 시기가 무르익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토착의 건강 관련 관습과 고대 의학을 계속 이어왔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큰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가 그리고 명상 아유르베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인도에는 아주 멋진 스파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의료 관광의 자원과는 또 구분되는 자원들이죠. 그리고 또 글로벌 웰니스 정상회담 이전에 인도가 아주 성공적인 관광 캠페인을 출범시켰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Incredible India라고 불리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인도의 경관, 사람들 그리고 또 다양한 장소의 영적 정수에 대해서 알리는 인도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Incredible India라는 캠페인을 설계한 암비타 칸트라는 사람이 저희 이제 정상회담의 그 키노트 스피커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의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상 구매력이 높은 여행자들을 인도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인도의 웰니스 관행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죠. 이 캠페인이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GW 연구 수치들과 더불어서 웰니스 관광이 계속 전 세계의 주목을 이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웰니스 관광의 현황과 미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웰니스 경제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글로벌 웰니스 경제 모니터 보고서에서 사용된 인포그래픽인데요. 이 경제 모니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발간이 되고 저희가 이 인포그래픽을 버블 차트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글로벌 웰니스 경제가 이 보고서가 작성됐을 당시에는 4.5조 규모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11개의 버블이 있죠. 이 하나의 버블이 각각 웰니스 시장을 대표하는데 매년 세계 웰니스 경제에서 담당하는 매출 비중에 따라서 크기가 정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큰 버블은 퍼스널 케어와 뷰티이죠. 1조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주 고도로 발전된 뷰티 산업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버블을 보시면 신체적인 활동, 영양 섭취 그리고 이제 보라색이 바로 웰니스 관광을 대표하는 버블입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은 약 6,390억 달러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방, 공중보건, 전통대체의학, 웰니스 부동산, 정신적 웰니스, 스파 경제, 천연 온천, 그리고 직장 웰니스 이런 버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로 당연히 이러한 수치들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저희 연구원들이 이제 11월 말에 보스턴에서 열리게 될 글로벌 웰니스 정상회담에서 업데이트된 수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표준이 된 정의들을 발표했습니다. 웰니스 관광이라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의 웰빙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하는 여행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두 부류의 웰니스 여행객을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1차적 웰니스 여행객이란 여행을 하고 목적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웰니스가 유일한 목적이자 동기인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수적 웰니스 여행객이라고 함은 여행을 하면서 웰니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웰니스 관광객의 그 비중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1차 웰니스 여행객은 11% 그리고 나머지 89%가 부수적 웰니스 여행객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러한 웰니스 관광객들이 기타 관광객 평균 대비 50에서 180%나 더 많이 소비를 한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확인했듯이 소위 하이 일드 여행객인 거죠. 자, 그러면 의료 관광과 웰니스 관광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관광이라고 함은
진단된 질병이나 질환에 대해 치료를 받거나 회복 또는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저렴한 치료, 보다 양질의 치료, 치료에 대한 보다 높은 접근성, 그리고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치료 등이 주요 동기가 됩니다. 반면에 웰니스 관광 같은 경우에는 건강과 웰빙을 유지, 관리 및 증진시키기 위한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 질병 예방, 스트레스 해소, 안 좋은 라이프 스타일 습관 관리, 그리고 진정한 경험 등이 주요 동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중요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2018년 UN 세계관광기구와 유럽 여행위원회가 건강 관광 조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건강 관광 또는 헬스 투어리즘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웰니스 관광과 의료 관광은 그 하위 개념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헬스 투어리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적용될 수는 있지만 저는 소비자에게 이것은 혼란을 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헬스 투어리즘 또는 건강 관광이라는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주로 의료 관광과만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비교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분야를 같이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요, Patients Beyond Borders라고 해서 저희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의 웰니스 관광 수치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Patients Beyond Border의 조세프 우드만 CEO는 제 친구이자 동료고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하고 또 그들의 통계도 제가 신뢰를 하는데 나중에 이분의 발표를 컨퍼런스에 들을 겁니다. 2019년에 Patients Beyond Border에서는 의료 관광 시장의 크기를 740억에서 920억 달러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웰니스 관광 시장의 크기를 6,390억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즉 웰니스 관광이 훨씬 더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고서와 또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에서 발간한 기타 보고서들은 글로벌 웰니스 인스티튜트.org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신다면은요,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축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 관광 산업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셨죠. 2009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의료 관광 산업에 투자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10년간 한국을 방문하는 환자의 수가 급증했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웰니스 관광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어떻게 발전을 할지 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축하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축하를 드리는데요. 다른 나라를 보면 보건부처에 웰니스 관광을 개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관광과 웰니스 관광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두 분야가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의료 규제 관점으로만 의료 관광을 접근을 하고 웰니스 관광을 접근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의료 관광이 지배적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웰니스 관광의 독자적인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웰니스 관광의 기회를 보겠습니다. 저희의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아시아 지역의 웰니스 관광이 지금까지 가장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웰니스 관광은 지난 2년 동안 33% 증가를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웰니스 관광 상위 20개국에 들었습니다. 연간 1,960만 건의 관광이 있었고 72억 US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국가들은 고유의 건강 관습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살려낸다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웰니스 관광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인도의 요가, 명상, 아유르베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태국은 타이 마사지, 발리는 발리 마사지와 영적인 문화, 터키와 모로코는 한만 문화, 그리고 일본은 점점 더
온센과 그리고 삼림욕을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웰니스 관광객들은 끝없이 세계의 새롭고 로컬 고유의 옛부터 내려오는 웰니스 관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전 세계 나라들의 고유의 관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멕시코의 전통 사우나인 테마스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와이너리 휴가, 러시아의 바냐스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찜질방이 있죠. 물론 웰니스 관광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뷰티, 스파, 전통 한의학, 자연, 산림치유, 힐링, 명상 등이 키워드인데요. K 웰니스 이야기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데 아주 훌륭한 방향성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한국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문화를 놓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처럼 미국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저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목욕 문화, 때밀이 문화, 한국의 인삼, 또 한국 음식이 있죠. 그 중에서도 주로 발효 음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발효 음식에 대한 이야기, 한국의 온천, K-뷰티, 스킨케어, 마스크 시트, 첨단 뷰티 기술 등등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한국의 때밀이 문화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팔로워 문화를 양성을 하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언젠간 한국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한국의 때밀이 문화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는요, 2022년에 저희 웹사이트에 전 세계 웰니스 지도 부문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웰니스 문화를 소개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한국도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웰니스 관광 트렌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저희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가 어떠한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는지 공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2021년은 관광 리셋의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성찰을 했고 웰니스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행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 79%가 웰니스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모든 조사 대상 시장들에 따르면요, 웰니스를 지난 2, 3년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멕스의 연구에 따르면요, 글로벌 소비자들의 76%가 이제 본인들의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행에 더 많은 돈을 쓸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중에서 68% 같은 경우엔 정신 건강, 정신 웰니스에 집중하는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이 그동안 중단이 되었었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서도 사실 새롭게 관광을 다시 리부트할 새로운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친 관광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적이었다거나 아니면 문화나 지역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쳤던 관광의 관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느리고 더 가까운 곳으로 마음을 챙기기 위해 떠나는 관광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관광은 사실 팬데믹 이전의 세계 경제의 10%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더 나은 재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메가 트렌드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여행, 관광은 이제 웰니스 관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자연 경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과 그리고 야생에 대한 것들을 힐링으로 보는 새로운 가치가 나타나고 있고, 자연에 대한 경험은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파나 피트니스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대 문화, 경험 같은 것들은 경탄심을 일으킬 것이고요. 모든 자산이나
목적지 같은 경우들은 이제 자연자산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원격 근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디지털 노마드가 증가할 것이고 웰니스 워케이션, 웰니스 장기 안식 휴가 같은 새로운 컨셉이 나타날 것입니다. 업무와 웰니스의 혼합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단기적으로는 안전, 위생, 공기 질을 신경 쓸 거고요. 느리고 가깝고 보다 정서적인 여행을 원할 겁니다. 국내 수요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면서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재생 관광이 새롭게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점차 더 지속 가능 관광보다 더 큰 개념의 재생 관광이 뜨게 되고 우리가 방문하는 곳을 그 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고 올 것입니다. 또 현지에서 조달하는 음식, 환경, 사회 이니셔티브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겠죠. 이제 관광객들은 먼저 열정을 여행으로 바꾸어서 유적지 여행이나 개인적인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 적극적, 진취적,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여행을 장기로 가는 변화가 생기고요. 세련되고 통합되게 의료 웰니스 리조트를 생길 겁니다. 의학으로서 음식을 보고 장 건강을 개선하고요. 신체 정신적인 회복력이나 탄력성을 중시하고 멘탈 건강을 중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웰니스 경험과 기술의 결합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면역 건강이나 약으로서의 호흡, 인간 연결 그리고 재미를 중시할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으로 관광이 언제 돌아갈지 누구도 모르지만 관광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회복력이 좋습니다. 관광이 다시 재개되면 웰니스 관광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 통해서 수지 앨리스 대표님 조곤조곤한 어조로 웰니스 산업을 일목요연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나라가 가진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서의 장점과 함께 조언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긍정적인 또 전망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쇼퍼런스 본 세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 4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의료와 웰니스 산업 관련 전문가분들의 통찰과 해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세션 첫 번째 강연 주제와 연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의료관광 전문 매체이자 매년 국제의료관광 가이드북을 출판하고 있는 Patients Beyond Border의 조셉 우드만 대표께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의료관광 시장이라는 주제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Good morning, good evening,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참여해주고 계신 여러분에게 인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저희 그 누구도 이번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의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대면은 아니더라도 가상으로 서로 정보와 또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진심으로 한국에게 감사와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세계 각국의 백신을 기여해 주셨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에 백신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의 모범을 따라 다른 국가들도 이런 행동에 나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백신 같은 문제는 특히나 더 동등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차트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 그래프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고 또 연구를 했는데요. 전 세계 의료 관광에서 매우 높은 성장률 전망이 나왔던 것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랜드 뷰 리서치가 전망한 바로는 2020년이 연간 매출 430억 달러를 기록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고 이후로
이후로 21.1%의 성장률을 2027년까지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연평균 성장률 기준이고요. 이렇게 돼서 2,370억 달러 규모까지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지만 저희 모두 알다시피 현실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모습에 좀 더 가깝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 의료 관광 평균 매출이 80% 이상 떨어졌고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95% 축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의료센터 그리고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고 또 국내 일반 환자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많은 병원들이 실제 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향후 몇 년 동안의 데이터는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일부 소규모의 어찌 보면 기회주의적인 기업들이 초기 전망치들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초기 전망치들은 신뢰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정보 자체가 오늘날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팬데믹의 다양한 영향들이 정리되면서 안정되면서 실제 유효한 데이터가 수집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의료 관광이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 어느 국가도 이 의료 관광 산업 붕괴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의료 관광에 있어서 가장 큰 송출국이었던 중국, 미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의료 관광객들이 모두 줄어들었고 국가별로 69%에서 81%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축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외국에서 오는 자비 부담 환자들의 높은 마진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면서 또 많은 고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데이터 제공해 주신 진기남 교수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해외로부터 환자를 받는 22개 의료 관광 목적지 국가 중에 단 하나의 국가, 멕시코만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도 국경을 연체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행 관련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격리, 백신 접종 증명서, 검사 확인서조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멕시코가 꽤 잘하고 있었던 것 같은 게 제가 팬데믹 중에 치과 치료를 받으러 칸쿤에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칸쿤에서 치과 치료를 받으면 엄청나게 돈을 아낄 수 있거든요. 가서 봤더니 멕시코가 사실 미국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발소독 매트 그리고 온도 측정, 체온 측정 이런 것들이 가는 매장마다 편의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더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더 적은 수의 환자들이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팬데믹 이전 수준 그리고 2019년 하반기 수준의 매출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멕시코의 사례가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세계가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면 의료 관광도 마찬가지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U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더 부정적입니다. 제가 메디컬 디파처라는 의료 관광 회사와 함께 일을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40여 개국가의 치과의 환자를 알선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EU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서비스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개방됐다가 다시 폐쇄되고 또 일부 목적지 국가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자가격리라든지 검사 관련해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행객 입장에서도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행객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에 굳이 가고 싶어 하지 않겠죠. 아시아도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했죠. 그래서 사실 동남아라든지 북아시아에 다시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 싶던 차에 다시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여행 제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1월 초반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고요. 다른 국가들도 여행 제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빗장을 열기까지는 최소한 몇 년이 걸릴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또 어느 정도의 제한을 걸고 여행객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것도 아마 2022년 봄쯤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의료 관광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 의료 관광을 방해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가격리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요. 대부분의 의료 관광객들은 사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국가에 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른 국가에서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이 호텔 비용은 다 본인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부수적인 비용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서 아끼는 비용이 의미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가를 위해 여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의료 관광객은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환자들 사이에서 혼란감도 가중되고 또 저항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엄청나게 좋은 이유가 없이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지 않고 의료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이유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언론으로부터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게 중요한 화두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한 제약기술 회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할 일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회복에 대한 전망이 다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낙관주의자도 있고 비관론자도 있습니다. 인간사가 항상 그렇죠. 여기 보시다시피 응답자 중에 10%는 이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6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것은 단순히 의료 관광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관광업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리고 1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너무 낙관적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12개월 내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중간쯤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쯤 후면 어느 정도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고 다시 2019년 하반기 수준의 매출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 단위를 연율로 환산하면 2019년 하반기 정도를 회복하는 게 한 2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가 가장 늦게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는 규제가 아주 엄격하죠. 그리고 확진자 수도 낮고 이제 사망자 수도 낮지만 아시아의 국가들이 다시 빗장을 완전히 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확진자가 급증했죠. 그리고 또 아시아가 불리한 점이 아시아에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환자들이 멕시코로 국경을 넘어서 가려면 운전을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전을 해서 가는 건 좀 더 안전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형수술이나 치과 진료 및 치과 수술이 가장 빨리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형외과라든지 심정수술보다는 치과나 성형수술을 더 안전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팬데믹 때문에 계속 수술을 받지 못하고 시술을 받지 못하면서 더 기다릴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 내가 점점 생긴 것도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또 그냥 이빨이 아픈 것에서 더 넘어서서 치근관 문제라든지 임플란트까지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릴 수 없는 것이죠. 팬데믹에서부터 회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환자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멕시코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환자가 급증했고 1년 또는 1년 반 동안 이렇게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인력이나 아니면 의료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줄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게 되면 사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밤낮 할 것 없이 바빠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점차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서 이제 환자 수에도 업앤다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이 점차 안정되고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 사례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시장 점유율과 이전의 업계의 힘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환자들과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떠난 환자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환자들의 문의를 받으시고 대답을 해주시고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의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게 지난 1,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알려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제휴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서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파트너 병원, 파트너 의사, 파트너 협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두가 변했죠. 상황이 다 변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고 또 프로토콜이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면 진료보다 오히려 원격 진료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이런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서 적응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여러분께서 하셔야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개발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병원들, 너무나 많은 에이전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때문에 의료 관광의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문을 닫은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최대한 대면 소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시든 독일로 비행기를 타고 가시든 아니면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시든 가셔서 직접 제휴 업체들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면만큼 효과적인 게 없거든요. 제가 너무 구식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만나고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수지 대표님께서 웰니스와 뷰티 시장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이 특히 이 웰니스와 뷰티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파, 비침습적 성형 시술, 그리고 성형 수술, 그리고 미용 치과 시술 모두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훌륭한 치과들이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 구강 건강을 신경 쓰지 못했기 때문에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점으로 잘 활용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실세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원격 의료의 사례들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원격 진료 관련 혁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격 의료라는 것이 팬데믹 중에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더라도 원격 의료는 계속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인도의 맥스 헬스케어가 원격 진료를 제공하고 미국의 시티 오브 호프는 원격으로 2차 소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때로는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다음으로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 그러면 청구서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 지원 활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슬슬 발표를 마무리를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바로 이번 팬데믹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집에서 고립되고 가족끼리만 고립이 되는 경우도 많고 서로 소통을 못했죠. 그리고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고립이 되었고 자신들의 버블 안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소통을 하고 서로 지원을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버블을 깨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으로서도 절대 고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협업을 하고 또 건강하게 경쟁하고 또 서로 다시 유대감을 느끼며 통합돼서 이 함께 헬스케어 분야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셉 우드만 대표님 발표를 통해서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 관광업계 현황 공유를 또 해주셨습니다. 원격 의료 등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많은 시사점이 담긴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본 세션 두 번째 강연 주제와 연사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사회학 협회 주관 학술지인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에서 글로벌 성형관광 시장을 분석한 연구서 뷰티스케이프스를 발표해서 2020년 연구 우수상을 수상하신 분인데요. 그 외에도 2017년에는 한국 대중문화와 연관한 한국 성형관광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서요. 학자의 시선에서 본 Korean Look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미용 성형관광 시장의 이해를 주제로 저희 준비를 해주신 영국 리드 대학교 루스 홀리데이 교수님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Hi everybody, my name is Ruth Holliday. I'm Professor of Gender and Culture at the University of Leeds, and I'm here today to talk to you about our research on cosmetic surgery tourism, understanding the global cosmetic surgery tourism market. This paper is really based on our book, Beautyscape, which was published b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earlier this year in paperback, and was written with my co-authors Meredith Jones and David Bell. The research on which it's based included 3 sending countries, the UK, Australia and China, and 7 destination countries, South Korea, Thailand, Malaysia, Poland, Spain, Tunisia, Belgium, and the Czech Republic. We interviewed 103 patients, 36 surgeons, 29 agents or medical travel facilitators, and 45 other workers in the industry, including drivers and nurses and hoteliers and so on. And we also traveled with and stayed alongside patients during their cosmetic surgery journey. So this presentation basically explores the design of the surgery,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different cohorts and different kinds of surgeries, how patient consumers choose their destination and surgeon, and which information and resources they draw on to make those choices. And it also explores what patient consumers consider to be good results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for future medical tourists and the industry. So to tackle the first of these then, why cosmetic surgery? What we found was that official statistics 왜 미용 성형일까요? underestimated the number of male patients. And because of this, 저희가 알아냈던 것은 공식 통계였습니다. 공식 통계는 굉장히 종종 남성 환자들의 숫자를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그 의료 관광 그리고 미용 성형이 여성의 것으로만 치부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성과 남성을 막론하고 자신의 신체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미용 성형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근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적인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환자들을 4가지 그룹으로 나눠봤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뭔가 약간의 시술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의 모양을 성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출산의 흔적을 지운다던가 혹은 소음순 성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건 성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삶의 좀 마지막 단계에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손상이 가거나 상처를 치료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럭비 경기를 하다가 귀의 모양이 망가진 경우 혹은 코가 부러졌는데 그대로 쭉 뻗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다시 승마를 하다가 부러진 경우에 다시 고치는 경우 이런 재건 성형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몸무게를 감소시킨다거나 혹은 임신으로 인해서 배의 형태가 무너진 경우에 재건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안티에이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스리프트 혹은 목 리프트 성형, 그 다음에 눈 리프팅 성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패션 미용 성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카테고리인데요. 여기에는 한국인들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혹은 한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턱을 깎는 성형이라던가 혹은 눈을 크게 하는 성형 혹은 코를 높이는 성형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성형은 사실 서양에 비해서, 그러니까 서양 국가들에 비해서는 동양에서 좀 더 많은 경우인 것 같고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들 디자이너 소음순 성형이라고 부르는 이런 성형들이 좀 더 유행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총 4개의 이 카테고리를 보았을 때 상당히 은밀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경우에 환자들은 오히려 외국으로 나가서 이런 그 디자이너 소음순 성형을 할 만큼 그만큼 본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이 성형 관광을 떠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슴을 확대하는 성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균형을 찾고 몸에서 균형을 찾는 데서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미용 성형들은 서로 각기 다른 그룹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는 것이 공통점이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몸이 개선이 되면서 자아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미용 성형 환자들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어떤 목적지를 선택하는지 그 정보는 어디에서 얻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미용 성형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미디어에서는 조금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다라고 이렇게 비춰지지만은요, 이런 분들이 주로 태국에서 휴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공항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하나 성형값을 내면 2명을 해준다, 이런 것에 현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보다 보면은 굉장히 높은 관심과 노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환자들이 해외까지 오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들은요, 저희가 보게 되면은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미 그 전에 이런 시술을 해보았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의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모으면서 잠잠히 있다가 자신들이 수술을 받고 싶은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숫자나 후보자 수를 줄이고, 그리고 또 나쁜 평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클리닉에 대한 나쁜 소식이 있는 것을 거르는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긍정적인 리뷰가 많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연구를 보게 되면은요, 이 과정에서 코디네이터들이 관여가 되었었는데요, 기존의 환자였는데 나중에 코디네이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웨이보, 위챗 같은 것들을 써서 환자들의 경험도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해도요, 일단 환자가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좀 불안한 마음을 거두기 위해서 오히려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와 영국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목적지 국가를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료의 품질이 같이 고려가 됐는데요. 태국, 말레이시아, 폴란드,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하이엔드 고급 시설을 특히나 저가 비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던가 아니면 의료 비용이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호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예쁘게 가슴 확대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룹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룹에 같이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을 가리켜서 시스터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연구를 해보게 되면 많이들 개인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영국과 호주의 환자들은요, 기본적으로는 대개 중하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산을 좀 받았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환급받았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환자들은 훨씬 더 금전적인 사정이 나았고 한국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한국의 성형 기술이 최고의 품질로 알려졌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한 졸업 선물로 중국의 부모들이 미용 성형, 특히나 눈 성형을 시켜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사실은 품질과 위험에 대한 인지도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의료 관광객이 한국에서 사망을 했었던 사건이 잠재적인 여행객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런 것처럼 저희는 아주 섬세하게 이런 나쁜 소식들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히나 가망 고객들에게 나쁜 뉴스가 전달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움직임이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성형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형태의 의료 관광과는 달리 이런 성형 관광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유사점과 차이점을 나타냈습니다. 즉 본인들이 어떠한 결과에 만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행이 좀 끊김없는 경험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또 하나 폴란드에서는요,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영국에서부터 오는 환자들이 폴란드에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환자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드라이버, 즉 기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숙박시설과 병원도 깨끗해야 했고요. 무엇보다 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언제나 연결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다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싶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환자의 웰빙과 회복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목적 관광지는 매우 안전하고 문화적으로도 좀 높은 수준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국의 환자들 중에 일부는 튀니지로 이런 의료 관광을 떠났다가 친숙하지 않은 무슬림 문화에 굉장히 놀랐고, 또 튀니지가 생각보다 빈곤율이 높아서 상당히 본인들의 기대와 달랐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튀니지가 스페인 같은 지중해 국가인 줄 알고 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적인 결과는 사실 환자가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염증도 없이 수술을 끝내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적인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환자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대 수치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약속을 하지 않는 것도 필요했죠. 여기서 또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무엇보다도 일단 시술의 품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침상에서의 어떤 태도나 그리고 문화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충분히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환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핵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저희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했었던 요지는 미용 성형이라는 것은 결국 단순한 자기 자신감 고취가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미용 성형을 했었던지 간에 이 모든 그런 환자 관광객들은 본인들의 몸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직업 역량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교육적인 투자와 동등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자신을 좀 더 개발을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고 결혼시장에서의 가치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짐을 느꼈고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형 결과를 타인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만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용 성형은 결국 어떤 엘리트들의 하나의 관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셀레브리티들이나 혹은 영화 스타들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일반인들도 해외에 가서 이런 관광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높은 품질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미용 성형이라는 것은 신체를 위한 추가적인 어떤 가치를 줄 수가 있고 더 나은 외관을 선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환자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미용 성형을 서로 다른 이유로 받고는 합니다. 그 누구도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본인들이 최고 품질의 의사를 선택을 하고 최고의 목적지 국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과 호주의 환자들은 저소득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중국의 환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고품질의 명성이 높은 의사들에게 그 시술을 받고 한국의 유명인과 비슷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자의 만족도라는 것이 결국은 이 미래 시장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시장은 무엇보다도 그리고 구전에 아주 많은 의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이 프로젝트에 참석해 주신 다른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사회연구의회에도 펀딩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순한 수술의 범위를 넘어서서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의료 관광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미용 관광, 글로벌 미용 성형 관광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 제공해 주신 루이 홀리데이 교수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다음 발표 진행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외국인 환자 유치 플랫폼 하이메드를 운영하시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협의회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서울의료관광추진협의회 위원으로서 의료관광 산업에 정말 큰 기여하고 계신 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행사 현장 직접 참여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한국 의료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 하이메디입니다. 이정주 하이메디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이메디 창업자이자 공동대표 이정주입니다. 하이메디는 외국인 환자의 한국 의료 이용을 쉽고 편리하게 돕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의료 관광은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의료 분야는 더욱 디지털화될 것이고 의료 관광 역시 그 흐름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메디는 이런 시대적 변화의 큰 흐름을 가장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11년 창업 후 10년 동안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고 이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국내 최고의 IT 인력들과 함께 의료 관광 분야를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메디가 준비하는 의료 관광의 미래, 한국 의료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낯선 나라로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될지 걱정이 많은데요. 전 세계 2,500만 명의 외국인 환자는 연간 100조 원을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높은 의료기술, 저렴한 비용, 그리고 짧은 대기 시간 등을 찾아서 낯선 나라의 병원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환자분들은 그 나라의 어떤 병원과 의사가 가장 잘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과 의사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외국인 환자들은 나를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과 의사를 찾기 위해 소문에 의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는 자료는 2019년 한국 정부에서 실시한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인데요. 59.6%가 되는 많은 환자분들이 가족과 지인의 정성적인 추천을 통해서 한국의 의료 기술과 의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서 한국 병원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병원과 의사를 추천받을 수 있는 가족과 지인이 없다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그 나라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또 잘하는지 정보를 찾는 것은 더 복잡한 일입니다. 진료 예약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병원별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 불편함도 존재합니다. 한국의 병원들은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수백 건의 진료 문의를 받기 때문에 병원 역시 이런 환자들의 응대에 힘이 붙입니다. 어렵게 병원 예약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항에서 호텔은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하고 병원에서 가까운 숙소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응급 상황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등 한국 체류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해결을 해 나가야 합니다. 병원 선택만 해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다른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처리해 줄 믿을 만한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유독 고객인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메디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환자들은 병원을 선택할 때 꼭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병원만 해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다른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왜 없는 걸까요? 전체 산업이 커질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저희는 깊이 고민을 했고 이러한 문제들을 기술로 의료 관광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소비자 관점에서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이메디는 낯선 나라의 병원을 찾아오실 분들의 전 과정을 지원을 합니다. 병원과 의사 정보 탐색의 어려움, 예약 과정의 복잡함, 그리고 체류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불편함, 또 낯선 나라로 떠나는 환자의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을 하이메디 통해서 쉽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이메디 플랫폼 한 곳에서 외국인 환자는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환자는 자신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병원을 찾고 쉽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탑 100 병원에 선정된 한국의 6개 병원을 포함한 50개 병원, 90개 진료 분야, 그리고 350여 명의 의료진에 대한 정보를 하이메디 플랫폼에서 확인을 하고 예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수술 횟수, 성공률, 치료 가격, 치료 기간 등으로 데이터로 구축을 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컴플리트 케어를 지원합니다. 먼저 외국인 환자는 출발 전 원격 진료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진을 모바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치료할 주치의를 모바일로 만나
치료 계획과 방법을 직접 설명을 들음으로써 한국 치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이메디는 올해 원격 진료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 원격 진료에 더 집중을 해왔는데요. 원격 진료 결과 높은 비율로 환자 유치가 전환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미 검증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몽골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동, 동남아 등으로 원격 진료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국인 환자는 입국 후에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지쳐있을 환자와 보호자들이 미리 예약된 차량을 통해 숙소까지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모든 일정이 끝난 이후에는 공항까지 여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이메디를 통하면 쉽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국내 체류하는 동안에 머무를 수 있는 숙소 예약을 돕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예약한 병원에서 가까운 거리 기준으로 숙소를 추천을 드리고요. 객실의 형태와 가격, 그리고 시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을 해서 환자의 니즈에 맞춰 숙소 예약을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는 국내 평균 13일에서 15일 정도 체류를 하시고, 특히 중동 환자분들은 60일 이상을 국내에서 체류를 하시는데요. 국내에 머무르시는 동안에 본인이 예약한 병원 이외에 안과, 치과, 건강검진, 성형외과, 피부과, 한방진료 등 다양한 병원을 추가로 이용을 하십니다. 하이메디 플랫폼을 통해서 외국인 환자는 추가로 예약을 하고 싶은 병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 시에는 의료 통역을 지원을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받는 동안 언어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 통역사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통역사의 통역의 이력, 그다음 실력, 환자의 만족도 등 하이메디 기준으로 선정된 우수한 통역사를 환자에게 배정을 해서 전체적인 통역의 품질을 높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국내 체류하시는 동안에 병원 이외에도 한국의 다양한 맛과 멋을 즐기면서 한국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도록 관광과 쇼핑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분들은 일반 여행객과는 다르게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요.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이메디의 고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분들이 언어나 시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이메디 온라인 서비스에 문의를 남기시면은 즉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메디의 모든 서비스를 현재 영어, 아랍어, 러시아어, 몽골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언어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향후 10개 언어까지 확장을 하면서 더 현지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진짜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료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서비스 하이메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의료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 하이메디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소비자 관점에서 의료 관광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탄생한 하이메디. 네, 하이메디 이정주 대표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서울 의료관광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발전 방향성 미리 엿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발표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번 세션 마지막 발표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의료 웰니스 관광 목적지로서의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분이죠. 두바이 보건국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셨고요.
두바이 의료 관광 브랜드인 두바이 헬스 익스피리언스 구축에 기여한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중동 국가 대상 전문 의료 관광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오릭스 헬스케어 컨설턴시의 린다 압둘라 대표님 영상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Hi, my name is Linda Abdullah. I am the CEO of 안녕하십니까. 저는 린다 압델라라고 합니다. 저는 헬스케어 두바이 컨설턴시의 CEO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서울에서 의료 관광,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저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팬데믹 발생 후 몇 개월 만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망자 수가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천천히 전 세계에서 이제 회복의 길로 가고 있고 또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이후에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이 시기이죠.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의료, 웰니스, 관광 목적지로서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2020년 글로벌 웰니스 시장은 총 8,010억 달러 규모인데요. 앞으로 연 평균 성장률이 2030년까지 7.2%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 동력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팬데믹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과 팬데믹 이후에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높아졌고 특히나 신체, 정신 건강에 대한 염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의학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의 목적지로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가치와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목적지로 끌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명이 증가했고요.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대체의학, 줄기세포 치료 등등은 항상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팬데믹이 닥침으로써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러한 대체의학이나 예방의학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더 웰니스라던가 내면 건강에 신경을 쓰는 걸로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적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목적지가 좀 더 치료 혹은 의료 관광의 목적지로 알려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관광지들이 웰니스와 건강에 좋다라는 이유로 자연자원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국가 목적지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전략을 새로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았던 자원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더 많이 웰니스와 신체적인 웰빙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분야의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스파도 그런 면에서 하나의 좋은 자원이고 호텔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건강 관광이라는 하나의 포맷을 개발을 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을 하고 또 마케팅 전략도 이길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목적 관광지는 더 이상 단순한 쇼핑 혹은 재미를 위한 관광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어떻게 팬데믹을 관리를 했는가, 관련된 숫자는 어떻고 임상 수치는 무엇인가, 또 같이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의 고객들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투명하게 이런 정보를 공유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제안을 하는 방식도 이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민감하게 조금 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다 근거리 목적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락다운이 다시 발생하면 어떡하지? 등등등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대한 제약도 많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치명률은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가까운 목적지부터 먼저 여행을 할 것이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의 여행지를 설정하는 것이 먼저 성장의 동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가까운 목적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안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 관광지의 안전은 이제 더 이상 구체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목적 관광지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관광, 안전한 케어 이런 것들이 결국 코로나 시대의 여행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포인트들이 관광 인프라와 더불어서 중요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의료 관광을 위한 전략을 개발을 하면서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생태계 입니다. 핵심 파트너들이 매칭이 되어야 하고요. 이해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정부와 민관 분야들, 항공사들 그리고 주요 관광 활동들이 함께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공동의 핵심 자원들을 사용을 해서 가치 제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고객 관계에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단순한 정보 공유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지, 면역력은 어떻게 증강시킬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뉴스레터나 이메일, 소셜미디어, 트위터 등등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충분히 열어놓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의료 관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 관광지 브랜드를 수립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각 목적 관광지 수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런 의견 모집 과정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통, 항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들, 안전 관련자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기술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술은 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가상 관광 상품에 대한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목적 관광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자적인 세일즈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참여를 시키고 개발을 해서 독자적인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적절한 마케팅과 광고 믹스를 통해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IT 기술을 활용하고 적절한 채널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명확하게 관광 목적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원합니다. 비자라던가 항공편 그리고 코로나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이런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한 브랜드 앰버서더를 같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온라인성에서 라이브 챗 서비스를 한다던가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한다던가
피드백이라던가 제한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크리에이티비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활용해서 특별한 경험을 만드는 이런 여정에서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발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아마 의료 호텔 그리고 의료 관광, 웰니스 관광, 스파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요. 결국은 목적 관광지의 보건 의료 시스템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객들에게 고객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웰니스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수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스파나 아니면 크루즈 배라던가 그리고 이동형 스파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상, 즉 온라인 병원을 통해서 크리에이티브하게 우리가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원격 의료는 결국 더 많은 그런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고요. 또 보건 관광 혹은 의료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여행 일수를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정보 공유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 관광을 위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그 방법론입니다. 저는 일단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정부와 그리고 관광공사들, 그 외 의료보건의원회 그리고 의료교육 담당자들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적절한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공동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민관 간의 협업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강력한 환경 사회 책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이런 환경 혹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강력한 규제, 이것 또한 장기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 정책이라던가 정보 공유, 기술 이전, 전문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저희의 의료 관광 서비스들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호스피탈리티 문화와 웰니스 분야를 통합을 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정리드리고 싶은데요. 적절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보건, 웰니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맞춤화된 적절한 제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관화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하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확한 관광 목적지의 가치 제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무엇이 스페셜티인지 그리고 이 목적지에 오게 되면은 장점은 무엇인지 안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협업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서 민간 분야와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의 통일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관광객들 사이에서 구전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신 웰빙, 정신 건강이 요즘에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요양원이라던가 이런 것도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관광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그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그리고 웰니스 관광 전문가로서 우리는 코로나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을 위한 가치 제한을 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관광 목적지라는 것을 프로모션을 하고 이곳에서 좀 더 젊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성공적으로 많은 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 관광의 핵심 국가 중에
하나죠. 두바이의 의류 관광 브랜딩 성공을 직접 이끌었던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도시 브랜딩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적 제언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단일한 메시징, 강력한 가치 제안, 창의력과 혁신을 위한 노력들 경주해야 된다 등등의 다양한 말씀 함께 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저희 본 세션의 주제 발표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의료, 웰니스 산업 전문가들 모시고요.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요. 저희 전 세계에서 서울 의료 웰니스 쇼퍼런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토론의 주인공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으로 진행 맡아주실 연세대학교 진기남 교수님, 패널로 참가해 주실 하이메디 이정주 대표님, 동서대학교 케니 캐슬러 교수님 모시고 지금부터 의료 웰니스 관광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에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기남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토론과 질의응답 세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This is Professor Kinamjin. 네, 저는 진기남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패널 세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지 앨리스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지님께서 찜질방과 한국의 인삼 스킨케어를 한국의 웰니스 상품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찜질방 스킨케어, 템플스테이 등등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한국만의 여행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의료 관광 산업의 핵심 단어로서 저는 안전, 면역력 증강, 스트레스 관리를 꼽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품이 새롭게 코로나 이후에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교수님께서 선정하신 면역 증강이 굉장히 집중하기에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스킨케어와 뷰티에서 명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발표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저는 한국의 목욕 문화와 한국의 때밀이 문화 등등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하셨던 것처럼 제가 찜질방이라는 게 사실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어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아시아 분들은 좀 발음하기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때밀이 문화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저희만큼 열광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미국이나 또 주변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 어떤 한국의 때밀이 문화에 대해서 한국만의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면역에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고 또 어떤 장수의 비결이나 건강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목욕 문화가 환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케팅적으로 좀 엮어서 한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에게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지 대표님. 이제 다음으로 조세프 우드먼 대표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는데요. 이제 성공적인 방역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한국의 의료 분야 그리고 한국의 그 국가적인 이미지가 미국에서 개선됐다고 생각합니까? 코로나를 계기로 개선됐다고 생각합니까? 네, 한국은 기술적으로 아주 선진국이죠. 이미 원격 의료가 주기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이제 시작되고 나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전쟁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컨퍼런스 때문에 한국에 방문했었습니다. 한국 메디컬 컨퍼런스였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모든 게 다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 한국은 성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한국 대구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아마 종교단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너무 오래전이죠.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 한국은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응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엉망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제대로 코로나에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미국 정부가 충분하게 규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함께 규제에 순응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팬데믹 동안에 한국은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의 규제 당국 모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계속 진행되고 또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 문호를 개방할 수 있을까 문을 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이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선포를 하고 또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확진자 급증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인상을 받았고 전 세계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스 홀리데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용 성형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로나 이후의 미용 성형 관광 시장에 대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먼저 이 시장이 이렇게 감소했다라는 거, 부분적으로나마 감소한 것이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여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여행이 전부 다 감소된 상황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코로나 이후의 현실이 이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더 잘 여행을 할 수 있냐를 알아가야 되겠죠. 코로나가 금방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요. 영국에서 만약에 중국으로 가게 되면은요. 3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고객 그룹들 같은 경우 중산층이기 때문에 여행을 간다는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방식의 관광과 여행을 이제 찾아내야 합니다.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관광객들에게 너무 불편하지 않은 방식을 찾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많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업을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제가 같이 회복할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몸에 투자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처분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고급 미용 성형 시장만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소득 여행객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건대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정주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셨죠. 대부분의 에이전시가 사실 비즈니스를 축소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하이메디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하이메디 회사와 서비스를 더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원격 진료 분야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격 진료를 이용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3배 이상의 높은 비율로 유치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이메디는 이런 온라인 기술과 플랫폼 또 원격 진료를 활용해서 한국의 다양한 의료 상품들을 저희가 만들고 전 세계에 있는 환자분들이 한국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원격 진료를 더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장기적인 미래를 좀 예측을 해본다면 의무 기록이라든지 AI 기술을 통한 진단, 2차 소견 등 굉장히 의료 분야에서 많은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공급자인 병원 중심 위주로 서비스가 많이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하이메디는 이런 서비스들을 좀 소비자 중심의 관점으로 앞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Thank you, Mr. Lee. 네, 감사합니다. Now, 자, 그러면 린다 압둘라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발표에서 건강 관광을 위한 목적 관광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관광을 웰니스 관광에 같이 통합을 해서 조금 독보적인 목적 관광지의 위치, 지위와 그리고 가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두바이는 어떻게 독보적인 포지셔닝을 확보를 했고 어떤 가치를 강조하셨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두바이는 건강과 의료 관광 분야로 특화를 했습니다. 두바이는 지금까지 아주 강력한 규제 역량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의료 관광은 특히나 두바이의 보건 당국에서 규제 분야에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하는 것으로 포지셔닝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투명성, 안전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우리만의 독보적인 위치, 지위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저희의 환자들과 그리고 건강 관광객들은 두바이에서 안전하다라고 느꼈고요. 또 규제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나 아니면은 현지 직원들의 그 역량도 그렇고요. 특히나 의료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었던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규제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규제를 정비를 해왔는데요. 이것은 두바이의 하나의 강점이 되어서 관광산업의 독보적인 지위로도 이어졌습니다. 저희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건강과 웰니스를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하나의 버즈워드, 키워드로 만들면서 우리의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전략 커뮤니케이션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사업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도 도시 안에서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을 했고 또 환자들을 위한 웰컴 패키지도 만들고 또 지속적인 케어 서비스도 마련을 했습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같이 오는 가족들까지 병원이나 아니면은 호텔에서 케어 서비스를 받았고요. 그 외에 도시의 다양한 곳을 방문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환자를 위한 치료도 게을리지 하지 않아서 어떤 편안한 상황에서 마치 집 같은 상황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썼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의료 규제 안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입니다. 그 무엇도 불법적인 것들은 없었고 이 의료 관광을 하는 동안 모든 터치 포인트에서 규제 측면에서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되었던 것이 저희의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thank you, Linda.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Now, we 린다님. have a special guest today. 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데니 캐슬러 교수님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시고 현재 한국에서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으로서 이 한국의 의료 웰니스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본인의 관점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선 한국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의료 웰니스 관광 서비스를 직접 경험을 했는데 사실 모든 걸 다 경험해 본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강점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실제로 서구권과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가 한국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이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아마도 제일 좀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바로 편의성입니다. 한국에서 풀바디 스캔을 하는 그 속도, 그리고 정말 원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전신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술, 혁신적인 기술도 한국의 놀라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보면서 항상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영어가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한국의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의료 관광으로 한국에 찾을 때 조금 더 불안함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에 있는 동안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그 불안감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30초 동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제 성수동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건강을 위해서 서울숲 산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릴렉싱하면서 산책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구글 맵을 사용하려고 켰습니다. 실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 구글 맵을 사용하든지 할 텐데, 사실 병원이라는 이 시설 밖을 떠나게 되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길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데니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떤 특정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인사이트를 얻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장으로 오늘 활약해 주신 진기남 교수님, 그리고 이정주 대표님, 캐슬러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의료 웰니스 관광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서울 의료 웰니스 쇼퍼런스 모든 수업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의료 관광 메카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서울을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진행되었던 쇼퍼런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약 40분 동안의 휴식 시간을 갖고요. 오늘 행사의 마지막 프로그램이죠. 개막식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개막식에서는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그리는 새로운 서울 관광에 대한 비전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연 서울이 어떤 모습으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지 잠시 후 공개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정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